소개받은 김수일입니다. 제가 작년 2월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국립대 국제관계학과 초빙 교수 및 운다스 대학교의 이제 총장 고문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교민 여러분들을 한 번에 많이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정치의 일본진 국회의사당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우한 인도네시아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일정으로 인해서 의장께서 꼭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좀 아쉽게도 참석을 못 하셨는데 대신해서 축하를 하시는 아우스티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과 상식의 포럼에 대해서는 정영선 포럼 대표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우리 사회를 공정과 상식, 법치가 바로 선진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지성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창설한 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은 제50일차 포럼이면서 첫 해외 포럼이라는 우리 포럼에게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해외 포럼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주시고 또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먼 자카르타까지 원로를 오신 우리 정용상 상임 대표님 그리고 회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민들께서도 주중의 바쁜 시간에도 특별히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이 매우 심한데 그걸 뚫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그니처 외교 정책에 해당하는 인태 정책에 대한 교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3만여 교민 사회를 대표하는 박재한 제2인도네시아 교민 회장님을 비롯해서 천안병 부회장님, 김석부 회장님 그리고 한 인도네시아 경제협력의 플랫폼인 한 인도네시아 공동회의의 간부들 그리고 이세호 민주평통 회장님, 그다음에 전민식 자유총연맹 회장님, 그리고 김하룡 경북도 연합회장, 임철진 우리 전 행장님, 정선 한인 호스트 대표님, 이동희 전 자유총연맹 회장님, 강희중 정치육계 회장님, 우리 윤범수 부산외대 동문회장, 기타 시간상 한 분 한 분 금액을 원하지만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미래의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짊어지고 나갈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인퇴 전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개해 주었습니다. 유니버시타스 나셔널 대학교와 유니버시타스 인도네시아 한국과 학생들입니다. 우리의 인퇴 외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지역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앞서서 이러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여기 참가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 특히 한국어를 사랑하고 그래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이 대학생들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갖는 관심과 사랑은 일반인들하고는 강도면에서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대학 시절 인도네시아를 전공을 했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를 공부하면서
자연히 인도네시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참가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민 여러분들께서 이 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학생들에게 미래 한인도시아의 우호와 친선 능력을 선봉장이 되어달라는 뜻으로 우리 여러분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Terima kasih atas kehadiran itu semua. Jadi ada ekspektasinya tinggi terhadap orang saudara-saudara itu untuk memperkuat kerjasama nanti persahabatan antara dua bangsa dan negara.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는 아세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시그니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의 최초 지역 전략이면서 지난해 그래서 개최된 하나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신 이래 해외에서 이 정책을 우리 포럼이 최초로 강연회를 개최하였기에 매우 자랑스럽고 또 보람을 느낍니다. 이 정책이라는 게 뭐냐, 전략이라는 게 뭐야 하는 그 데피니션을 소개를 했습니다. 정책, policy라는 것은 이제 그 국가의 이익을 관철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과 전략의 차이는 정책은 좀 더 먼 원대한 그런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인가 하면은 좀 전략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의 전략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 인도 태평양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국익을 실현하려는 정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정부가 우리나라의 급상승한 경제 문화 위상을 자각하고 그 바탕 위에서 과거에는 계속 흡사하게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전략을 우리가 실현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동남아를 넘어서 그 비욘드 그 아시안 차원에서 인도 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이제 지역 기반 위에서 국익을 우리가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우리가 배경이자 또 그 기반한 파운데이션은 역시 이제 우리의 국내 신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남아의 차원을 넘어서 인도 태평양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인도 태평양을 이제 넘어서 이제 또 다른 우리 세계 경제의 생산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또 이제 중남 쪽으로 우리가 우리의 외교의 지평을 넓혀 갈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국력은 엄청나게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60년대 우리 나라는 세계의 최민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민소득 70%의 최민국에서 지금 3만 5천 불의 국민소득에 도달하면서
명시군이 IMF로 들어가고 월드뱅크 등 기존에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국민 선거를 우리는 달성했습니다. 1조 약 7천억 원의 GDP 규모,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 분야의 세계 공급망에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고, 블룸버그 세계 혁신지수 1위, 그 세계 4위 일 뿐이 아닙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BTS는 아메리칸 뮤지컬 어워드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고, 최근 10년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위 곡을 가장 많이 올린 명실공히 세계 팝의 메가 스타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기생충에 이어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1억 1,100만 가구가 구독을 하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이영업권 드라마로서는 최초로 미국 방송 분야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스포츠 분야를 한번 보면은 2002년 월드컵 4강에 진출했고, 최근에 끝난 카타르 월드컵에 또 16강에 진출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10회 월드컵 진출 기록의 위협을 우리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2002년도 단 한 번밖에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최초의 득점왕에 등극했고, 또 최근 동남아의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미쓰비시 컵에서 4강에 진출한 4개 나라의 국가대표 감독 가운데 3명이 우리 한국인 감독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또 수영에서는 19세 마린보이 황선우 선수와 지난 연말에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입었습니다. 박태환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세계적 수영소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력,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이제 우리는 부상을 했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에 우리가 동남아 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또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외교 정책은 우리의 국민에게는 너무 이제 우선 협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지역 외교의 지평과 범위를 이제 그 국력에 맞게 이제 넓힌 것이 지역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태 지역의 또 다른 배경은 우리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간의 이제 패권 정책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느 한편을 들지 않으면 모두로부터 손해받는 그런 압박적인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우국지사들이 목숨을 걸고 수해온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주권적인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국익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 안보와 주권보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이 인퇴 지역을 통해서 이 지역 정책의 목표를 이제 또 지역적 차원에서의 수평성 호라이즌만 높이는 게 아니라 넓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그 지역 정책이 추구하는 국가의 목표를 또 경제를 넘어서 지금의 시기에는 또 안보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의 인퇴 지역 전략은 과거의 신남방 정책이 이런 경제 중심이었다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포괄적이다. 그래서 안보까지 포함하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분야 다양한 또 분야까지 정치는 이제 사회, 문화, 환경 또 리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 또 기후 변화,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수만 명의 소중한 그런 목숨들이 또 희생당하는 측면. 그다음에 이제 또 신장 중국의 위구르와 또 홍콩의 인권 탄압 이런 인권의 가치 또 법의 지배에 의한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침해 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신장하는데도 우리가 이제 앞장서야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그 세계적인 위치와 위상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회주의 국가가 최근에 그 인권을 무시하고 또 어떤 법치가 무너지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막고 또 신장하는 일에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퇴 전략은 한마디로 전 세계적인 이제 지금 어떤 그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전략을 채택토록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요구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국가는 추구해야 되는 이제 항상 목표가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목표는 각 분야별로 이제 이렇게 존재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이런 여러 분야에서 그 목표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치 분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 이제 이렇게 했었을 때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학자들이 한마디로 그 효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설명하면서 없냐 하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링컨이 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이런 그 정치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정치학자들은 많이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있었던 주권 재민 그러니까 국민에게 그 주권이 국민의 손 안에 있는 그런 정치를 우리가 민주주의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제 그 얘기는 또 바꿔서 말하면은 국민들에게 어떤 기본권은 보장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도 동시에 갖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갖는 그런 기본권, 자유권, 신체에 관한 자유라든지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이제 자유라든지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이 전략은 크게 봐서 우리가 제너럴 폴리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테일러 메이드 어떤 팔러시로 해서 원투원으로 하는 이런 정책이 두 차원에서 정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럴 폴리시라는 것은 인태 지역의 이 전체 지역에 그냥 등등하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정책. 아까 말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면에서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가 인태 국가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구현하는 것이 인태 정책이다. 예를 들어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이제 중시하는 건데 해석을 할 때 우리 인태 전략에 보면은 규칙이라는 말로 많이 해석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이라는 것은 룰에 기반한 우리가 국제 관계 이거를 우리 정부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어느 나라가 군사력을 앞세워서 이 동남아 7개국이 그 영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항해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힘에 의한 이런 그 행위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이 인태 전략은 그런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공정하지 못하다. 동물의 세계에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하는 짓이지 그것은 우리가 이 문명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게 되면 뭐 약소국들은 뭐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렇죠? 불안함. 그래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정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 태평양에서 우리가 이제 부르짖을 수 있는 당당하게 이제 우리가 세계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자동차, 소수 분야에서 세계 공급망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테이지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큰 우리의 정책으로서 이제 영내 평화의 안정 증진이라든지 또 외교 국방 분야 협력 또 북핵 분야의 어떤 공동 대응을 우리가 또 이끌어낸다든지 통상 투자 분야의 이제 뭐 디지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선 그런 IT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그 디지털 분야 기술 발전에 격차를 해소해주는데 또 역할을 한다든지 또 기후변화 또 백신 이 분야의 격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주 멋있게 당당하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야의 협력을 우리가 인도 전략에 제너럴 팔러시로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제너럴 팔러시로는
조금 상당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봤었을 때 또 정치 체제가 다르고 또 정치 이제 이념도 다르고 또 경제 산업 발전의 차이가 많이 다르고 또 국민 소득의 뭐 차이가 뭐 최고의 그 선진국이 싱가포르가 그다음에 최빈국인 뭐 라오스 뭐 이런 데하고는 뭐 격차가 뭐한 20배 정도 뭐 이렇게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태 전략에서 내 캄보디아를 돕는 정책과 싱가포르를 돕는 정책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 또 요구에 따른 그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우리가 감안해서 인태 전략을 1대1 차원의 이제 그 나라의 국가 경제 발전 계획들 이런 것들 발표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료로 모아서 라오스가 2023년도 경제 발전 계획을 청사진을 블루프린트를 이렇게 써봤다. 또 라오스의 중기 계획으로서 5개년 발전 계획, 또 장기 계획으로서 10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자료로 가지고 와서 우리 정부와 이런 것들이 이제 라오스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태 전략에 반영해서 또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인태 전략을 진화시키고 또 이렇게 발전시켜서 어떤 실효성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야지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전략이라는 것이 뭐고 정책이라는 것이 뭐냐. 그다음에 인태 뒤에 꼭 붙는 단어가 이제 지역인데 인태 지역 전략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그 인도 태평양을 지역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문화 모든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국가 목표, 내셔널 골을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인태 지역 전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뭐 문자적으로 뭐 몇 자로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분야에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그 담아야 할 내용을 우선순위를 이제 쫙 가지고 프라이어리티를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선별해서 인재 정책을 이제 정해 나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것이 이제 어떤 최초의 그 외교 정책이고 가장 그 비중을 많이 두는 정책이라서 이것이 좀 꼭 성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가의 위상과 여러 가지 적이 또 많이 이제 높아져야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특히 교민 지도자분들께서 그렇게 되면은 과거 정권들은 남방 정책 이렇게 해서 이것이 동남아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인터지역 정책을 이렇게 우리가 씀으로써 좀 소외받지 않느냐. 예상에도 전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전부 국육된 정강된 국력만큼 비례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의 수평성도 이제 지평도 넓어져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민들께서 오히려 박수를 건지려 가지고 박수를 보내주셔야 될 것을 생각하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프롬펜 그 회의에서도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은 이 인태전략이 스스로 그 코어하는 힘은 역시 그 동남아다 하는 점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동남아에 우리가 지원 기금을 2배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정해가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아세안 다이얼로그 파트너십의 35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도까지는 그 관계의 한아세안 관계의 그 성격을 이제 포괄적 전략적 관계로, 그래서 컴프레hen시브 스트래티지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hen시브라는 것은 포괄적이라는 말이고, 그것은 제 영역을 국가 간의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 안보, 국방, 그다음에 기타 글로벌 이슈들,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남아 국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남중국에서의 항해 예산, 해양 안전 이런 데까지 제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한아세안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아세안 관계는 앞으로도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의 그 핵심으로서 앞으로 정부의 어떤 지속적인 그런 서포트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핵심을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인태 전략은 무엇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나이도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 외교부에 내가 자문위원도 오랫동안 했고 지금 이제 우리 후배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인태 전략이 인쇄되어 있는 인쇄물에 되어 있는 인태 전략의 어떤 목표, 그다음에 아젠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항상 앞으로 추가되고 또 보완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 전략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인태 전략이 여러분들께서 왜 갑자기 인태 전략이냐 하는 이런 이제 그 의심을 그 질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남방 정책 이제 이렇게 주로 해왔는데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갑자기 이제 인태 전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과거에 이미 미국은 인태 전략을 이미 훨씬 전에 수립을 했습니다. 일본도 그러고 호주도 그러고 했는데 우리만 거기서 쏙 빠져가지고 우리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타이틀을 썼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 인태 전략을 수립할 때는 이제 중국이 너무 경제 군사적으로 이제 이게 도전적이 되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좀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또 경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미국에서 이제 인태 전략을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인태 전략에 따라가다가 중국한테 믿고 이런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인태 전략이라는 용어를 끝까지 쓰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보기 봐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눈치를 봐서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윤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어떤 가치에 가치를 중시하는 법을 하셨으니까 법을 규칙을 중시하는 그 규칙이라는 건 또 이제 어떤 프린시플 원칙하고 또 같은 동의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은 원칙이요, 또 원칙은 또 저스티스 정의요, 또 그거는 어떤 양심이요, 또 어떤 그것은 인격이요, 또 주권이요, 국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양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우리의 그 우지사들이 생명을 바쳐서 이 수호한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사명이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점에서 뭐 눈치를 볼 게 있느냐. 우리는 그 옆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 양심대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 우리가 신남방 정책, 눈치 정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눈치 정책에서 이제 그런 어떤 당당한 주권 정책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도 대통령 정책이라는 걸 이제 사용하게 됐다 하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이 자꾸 어떤 댓글을 걸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인도 태평양 정책이 갖고 있는 솔직한 하나의 그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중국 리스크라 하는데 중국 리스크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 리스크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거를 겁을 내 가지고 우리가 그 우리의 소신이요, 또 우리의 그 양심, 또 우리가 그 의무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우리가 그거를 버린다면 좀 비겁한 일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세계 군사 6위에다가 중국이 아까 월드컵 한 번뿐이 못 나갔다는데 우리 10회 연속으로 다 해서 이게 저도 이제 국제기구 사무총장을 할 때 거기 이제 대만도 들어있었고 중국도 들어있었는데 우리가 자꾸 겁을 내고 중국이 외무장관이 우리 외무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경고하는 식으로 너희들 대만하고 교류하면 안 돼. 교류할 때 대만 국기도 돌리면 안 돼 하고 사사건건 간섭을 합니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나는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 대사하고.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뭔 짓이냐. 너희 주권이라는 의미를 아느냐. 주권이라는 것은 권력 중에서 가장 상위 계열의 권력이다. 이 주권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도 명령받지 않고 오직 명령할 수 있는 권력이다. 최상위의 권력, 파워를 우리는 소버리니티 주권이라고 한다. 우리 주권 국가야. 너희들 왜 우리 보고 이 주권 국가인 경우에는 심지어는 남태평양에 있는 3만 명의 그런 인구를 가진 아주 작은 섬국가라고. 미국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슈퍼파워들도 함부로 그 나라에 대해서 명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권 국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물며 이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인데 우리가 자유스럽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거지. 대만을 초청하든 말든. 그래서 나는 대략 대만 중국 대사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전화를 탁 끊어버리고 이랬는데 우리 외교부에서 또
일부는 말이야 그걸 구분해서 아유 김 대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 항의가 엄청나게 셉니다.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계속 그렇게 시달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죽고 물러서 당당한 면모를 보여서 이 친구들이 우리를 가벼이 보지 못하고 우리 행동.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외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중국의 왕이 외무장관이 우리나라 외무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미국이 하는 주관은 인도 퍼시픽 그런 에코노믹 포럼 이펙이라고 하는 그 이펙에 걸면 안 돼. 또 쿼드에 걸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알겠습니다. 너희들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알겠습니다. 우리 신남방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이제 미국에서 대중 경제를 목적으로 해서 최대로 상한된 그런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이제 들면은 우리가 중국에서는 미국 쪽으로 편향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항의 전화를 하고 이랍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막 끔찍끔찍 놀라고 이러니까 그게 재미를 본 거야. 그 사람이 자기가 한마디 했었을 때 누가 끔찍끔찍 놀라면 재미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의 우리가 이제 외교를 지금까지는 이제 해왔는데 이제 그래서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경제력 GDP 규모에서 10위, 군사력이 6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0, 50 클럽이라 해서 인구 5천만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세계에서 2국에 없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브라질을 추월하고 우리가 7개 뿐이었는데 어느 나라라 하면은 나머지 6개 나라는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쉽게 꼽을 수 있는 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이걸 이렇게 발전시킨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렇게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치 보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눈치 보고 비겁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 이거 지금은 어차피 한 진영으로 선택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갈등이 너무 이제 격화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막 이렇게까지 격화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눈치를 그냥 좀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도 우리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은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북한의 그 핵위협 또 이 중국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중국이 어떤 규칙에 근거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중국해라든지 지 마음대로 힘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에게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그런 국가에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래도 규칙에 기반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또 어떤 우리 인류의 법적 가치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호하는 그런 바른 국가와 연맹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 그 판단해 보시면 우리 국가가 어느 진영에 가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도 마찬가지지만은 보면은 긴장을 조성할 때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아주 전쟁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레이존이라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최고의 어떤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 전투기를 동원하고 해가지고 그 위협을 하는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를 돈으로 이제 회유를 하고 또 이제 또 그 사람들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채권 국가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내중에는 그 자기들이 이제 시키는 대로 안 움직이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라든지 또 홍콩의 인권 사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기에서는 위중이 어떤 치열한 평등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아주 압박적인 상황에 우리 국가가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그런 이념, 자유, 민주주의 가치, 인간의 기본권과 국제 질서에서 규칙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가치 연대를 우리는 당연히 택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9시가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멀리서 또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바른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제 그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혹이나 한두 분으로부터 어떤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발제 내용을 축약한다든지 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우선 발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언 더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앞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말씀을 간단하게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에 30년째 살고 있는 평상봉이라고 합니다. 김수일 교수님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또 공정과 상식이라는 주제로 외국의 첫 번째 순방지로 인도네시아를 택해주신 정윤상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뭐 이해를 잘 보는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을 A라는 시각으로 볼 거냐 B라는 시각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정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동남아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인도네시아 살고 있는 저로서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는 인도네시아에 한정된 말씀만 좀 드려보려 합니다. 그동안 한국이 제가 한국을 떠나서 30년 살면서 뭐 수치적으로도 설명을 주셨지만 한국이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저희들의 위상도 그만큼 높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상이 저희들 사는 동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전부 영향이 오고 또 기업체들한테도 그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쉽게도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저희들로서는 뭐 저희들의 영역 바뀐 그 한국 정부 측에서 제도적인 정비를 잘 해주시면은 거기에 이제 베니핏을 얻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영역이 아니고 한국 정부 측에서 어떻게 해야 한인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1년 차 임기 5년을 지나서 이제 2년 차 5년 임기를 상당 부분 소화하신 이 조코이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예민하신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과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억울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게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힘에 밀린다든가 또는 불이한 힘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때 이제 조코이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셨을 때는 굉장히 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일일이 다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국가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도 있었지만 다들 마무리되고 해서 굉장히 친한파적으로 이렇게 호응을 해 주셨는데 가서 이제 노동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한국의 아시아 쪽에서 온 불법 체류자 노동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처 지정은 둘째치고 그 대통령께서 듣계신 말씀 중에서 이제 급여를 제대로 못 받은 노동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한 회사의 사장도 아니고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자기들 국민한테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그 보통 이만저만한 그 마음의 갈등이 올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그거야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 뒤로 돌아오셔 가지고 상당히 친일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들을 뺏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지 않을까. 프로테이지는 줄었을지 모르나 이것도 역시 공정과 상식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다른 큰 그 어떤 그 정책적인 것보다도 인도네시아에 국한된 얘기라면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물론 포함해서 다른 동남아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정당하게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불법 처리자면 추방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일을 시켰으면 합당한 보수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뒤에 앉아 있는 인도네시아 학생들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장차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될 걸로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 위상이 점점 올라가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에 그 황우여 교육부 장관 및 부총리께서 오셨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계속 문법만 가르치고 독해만 가르치지 말고 회화를 가르쳐라. 그게 훨씬 쉬운 길이고 아니 말을 해야 뭐 장사를 하지 않는가. 그러니 너무 그런 구태에 의한 교육제에서 탈피해서 회화 위주로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수영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수영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늦으면 2달이면은 자유형, 평형, 뭐 버터플라이까 4가지 종목을 다 할 수가 있고 평생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한국에는 물론 여름 정도밖에는 수영할 기간이 없긴 해도 이제 앞으로 생활을
저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뭐 혹시라도 생길지라도 이제 그런 정도의 인원 희생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수영을 좀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역사를 올바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너무 질문이 고맙다. 왜 질문이 고마운가 하면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는 그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나중에는 저나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그 문자라고, 표현 문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웬만한 그 발음들을, 외국어 발음들을 다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국립국어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외국어 표기 표준 외국어, 제가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외국어 그 뭐 표현 규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외국어를 표현할 때 그 된소리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된소리를. 그리고 시읍과 피읍을 전부 피읍으로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만 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국력이 더 빨리 신장될 수 있다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프렌드 할 때 전부 프렌드를 하고 있고, 제가 파일 하나 보내드릴게요. 타이핑을 하면 그게 파일이 아니고 파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국립국어원에서 그런 엉뚱한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파일이 있고 파일이 있고, 피읍과 피읍, 훈민정음이 다 발음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다음에 뭐 이제 오셔서 몇 번 말씀드리셨겠지만 슬라맛 빠기라든가 뜨리마카시라고 이렇게 된소리, 쌍디그 이런 발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 나라 발음이에요. 근데 영어로 쓰면은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읽냐면 트리마카시라고 영어 발음대로 읽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근데 우리 저기 정선 대표님이라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신문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 저분들도 피리마카시라고 쓰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외국어 표기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것은 저는 누가 이것을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한국민의 영어 실력을 그야말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만한 그런 악의는 없었는가 죄송합니다. 그럴 정도로 엉뚱한 규칙이어서 이거를 좀 제대로 한번 좀 손을 볼 수 있었으면, 사실은 인터넷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건 뭐 개인적인 발언들이니까 잘 고려를 안 하시는데, 공정과 상식이라는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상식에 맞게 고쳐지지 않겠는가. 한글을 따로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 국민적인 세종대에서 만든 한글을 잘 따라 순영하는 것이 우리가 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에, 우선 그 재동포에 대한 국가적 어떤 지원이나 또 재동포의 권익 향상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재동포청이 세워질 때 좀 제대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께서 그런 화를 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근로권과 노동권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근로권이 따로 있고 인도네시아 근로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 표준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그래서 ILO 협약, 그다음에 이 인권에서 굉장히 그 노동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인권선언 정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전조비빔밥으로 비벼야 되는데 통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이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있거든요. 제가 뭐 굳이 민노총, 한노총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한 160, 70만 명의 이익을 받는 대한민국 노동법, 그게 과연 노동법인가?
제가 이제 법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냥 좀 웃기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법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법돌이로서 이거 아니다. 법적 안정성, 한목적성, 이 법 이념성 이런 데 비춰볼 때 참 무리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좀 대한민국 노동자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에서 노동자들 가입한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1% 내지 13%입니다. 그러면은 87% 정도는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인민에서 온 노동자들은 그 17%에 안 들어가거든요, 13%에. 그래서 이 노동권에 관한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그 황제 노조, 귀족 노조들의 그 인식이 이 법 이념이나 법 인식이나 법 정신, 뭐 리걸 마인드 이런 표현도 쓰죠. 전혀 그것하고 다른 그런 면면을 근원적으로 즉 공정과 상식의 측면에서 그게 입법적인 측면보다는 노동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법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좀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그다음에 우리가 인권 이야기를 할 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인권이거든요.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 그 다음에 노동.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야 인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 그 다음에 이것을 묶어서 법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인권 보호가 어려운데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인민 노동자들의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좀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재난 대응 문제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원시적인 그런 재난이 자주 일어나요,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뭐 이태원 사고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대요. 참사라고 그러는데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원시적인 재난에 대해서 그 대응 체계가 어떠한가. 저는 요즘 민방위원련이 어디로 갔는지 좀 걱정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많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다음에 역사 문제입니다. 제가 시간을 다 까먹네요. 저희 우리 그 공정과 상식 포럼의 사업 목적 중에 하나가 한국 근현대사의 재정립입니다.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뭐 더 멀리도 갈 수 있습니다만은 3.1운동부터 그 다음에 해방, 6.25 뭐 이 언저리에 있어서의 그 역사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 뭐 3.1운동 할 때 죄송합니다. 동영상으로 나가죠. 3.1 운동할 때 전혀 3.1 운동 안 하고 좀 여기서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상방에 누워 있는 분도 뭐 건국 현장 뭐 이거 안 된다. 그다음에 역사를 이념이 압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 재정립의 문제, 왜곡된 역사의 재정립에 관한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에 제가 한 5시쯤 왔을 때 여기서 계속 앞에 우리 포럼이 50차거든요. 국제형사재판소장을 하신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강연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뒷부분 반이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귀한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지금 뭐 일원으로 멤버십을 갖고 이번 3.1 운동 뭐 기념해서 우리 공정과 상식에서 그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주춧돌 토목공사를 아주 콘크리팅을 하자. 뭐 그런 결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분명히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글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세종학당 이사장을 하신 분을 만나서 같이 지금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세종대왕의 직손인 여자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세종 뭐 그 선양하는 그런 단체 분도 계시고 좀 제가 좀 좀 저급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글팔이 하는 단체가 너무 많아요.
한글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세종대왕, 적어도 집현전 그런 것을 용인하지 않을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그 한글의 과학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몰락하는 그런 행태들이 참 많습니다.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국어 이 표현하는 방식도 저도 죄송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2대 뭐 이렇게 읽게 되는 그런 이 남쪽 지방의 대한민국에 그런 어떤 그 뭐 슬랭이라고 합니까? 그런 뭐 비표준어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을 표준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글파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공정과 상식 포럼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다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예. 또 다른 말씀 한 분 정도. 변사님이 지금 예. 그러면은 질문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김순일 대사님, 교수님께서 참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남북한 사이에 155마일 휴전선이 있죠. 지금 인도양에서 태평양까지 한 15,000, 2만 마일의 휴전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보 휴전선이고 하나는 경제 휴전선입니다. 중국 몽가 1대1로 그게 중국에서 쳐놓은 우리로 치면 북방 그 휴전선이죠. 정치 휴전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합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 뭐 어디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우리도 한 3.7% 정도 지분이 있습니다. 남은 돈 가지고 중국 대주주가 장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게 참 무섭고 중국 뭔가 1대1로는 그건 이제 안보적인 그런 강압이죠. 그러면 이제 남방 한계선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아까 이제 인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용어가 우리가 쿼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쿼드리레터럴 시큐리티 다이얼로그라고 합니까? 그 안보 전선이 있습니다. 인도, 뭐 호주, 일본, 미국, 그렇게 해서 그 4개국 비공식 그 안보 협의체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자, 그건 안보 또 남쪽 휴전선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경제 휴전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인디아 패시픽 에코노믹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그 사이에 뭐 치포라든지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합니까? 이게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 있어서 미중 갈등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서희 장군을 모시고 오고 광해군을 불러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리 외교, 국익 우선 외교, 미래지향적인 외교, 비전 있는 그런 외교를 추구하는데 공정과 상식이 토목을 좀 뭐 깨진 벽돌 한 장이라도 놓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제가 인사말을 할 때 인도네시아 만세를 불렀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애써 참.